7회차입니다. 오늘은 유럽과 한국의 미디어가 그리는 난민이라는 주제로 모나시대학에 계시는 김태식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박수로 맞춰주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네. 제가 아마 약간의 소개를 좀 제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나시대학교 말레이시아로 지금 돼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부로 시작을 한 포지션이고요. 원래 체코의 마사릭 대학교에 있다가 지난달에 퇴직하고 말레이시아로 옮기게 돼서 지금 말레이시아로 가는 길에 지금 한국에 들러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고요. 어떻게 보면 되게 뜻깊은 자리이기도 하고 저한테는. 그래서 이제 말레이시아 소속이지만 유럽 전문으로 오늘은 좀 유럽의 난민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하고 있는 전공은 주로 제가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는 분야들이 디지털 미디어도 있고, 그리고 이제 도시와 미디어에 관한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시각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동안 난민에 대해서 다른 부분들보다도 좀 제가 좀 주의 깊게 좀 들여다봤던 부분이 뭐였냐면은 난민들이 어떻게 시각적으로 재현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갖게 됐고, 그래서 오늘도 그 얘기를 아마 후반부에는 조금 할 것 같아요. 근데 주로 이제 오늘 그래서 이 난민이라는 게 사실은 한국에서 아직은 사실은 굉장히 낯선 이슈거든요. 그래서 좀 다양하게 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좀 산만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쉽게 좀 접근을 해서 어떻게 미디어와 난민의 관계가 설정이 되고 있는지를 좀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난민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 아니면 혹시 무슨 어떤 단어 이런 것들이 뭐예요? 전쟁, 예. 국제적인 갈등 아니면 국내적인 갈등, 혐오, 배척당하는 거. 그리고 혹시 지역적으로는 어떤 지역들이 떠오르세요? 중동, 아시아? 최근에는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최근에는 우크라이나도 있고 또 미얀마도 있었죠. 로힝야 난민들도 있었고. 근데 어쨌든 지금 난민들의 유출과 유입이 가장 많은 쪽은 오늘 이제 주로 다루게 될 그러니까 북아프리카에서 중동 지역까지에서 유출이 되고 유입이 되는 거는 주로 대부분 유럽. 그 중에서도 특히 서유럽 지역으로 최종 종착지가 형성이 되고 있는 루트. 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 사례로 좀 집중해서 말씀드릴 것이 지금 이거예요. 2015년 유럽 난민 위기. 이게 사실 저한테는 2015년 난민 위기 그러면 너무 엊그저께 같은 일인데 사실은 정말 제가 이제 체코에 있는 중이었고 그때 이제 있으면서 사실은 수업하면서도 되게 난감한 일들이 많을 정도로 사람들이 좀 텐션이 올라가 있었던 시기예요. 실제로 눈앞에 많이 보였던 시기였고 난민 캠프들이 곳곳에 형성이 돼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업 시간에 당연히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서로 이제 약간의 갈등도 생기고 서로 의견이 다르기도 하고 제가 아마 이전에는 이슬람교도들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이렇게 대놓고선 적개심을 드러낸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었는데 심지어는 수업 시간에도 그런 친구들이 몇몇 있을 정도로 많이 이제 갈등이 이제 불거지던 시기였는데 그만큼 2015년의 유럽 난민 위기는 사실 그냥 단지 미디어 이벤트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현상이었고 많은 유럽 사회에 큰 충격을 줬던 일종의 사건이죠. 그리고 사실은 그게 한 일회성 사건이라기보다는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고요. 제가 죄송합니다. 이거 좀 벗겠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마스크 쓰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난민을 이제 보는데 우리가 특히 이제 난민을 보다 보면은 난민이 죽었다. 예를 들면 아니면 난민이 어디로 쏟아져 들어왔다. 아니면 난민이 어디서부터 나가기 시작했다. 갑자기 난민 사태가
지금 그래서 어떤 특정 지점들만 우리가 주로 뉴스로 보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굉장히 하나의 그 플로우라 그러죠. 흐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시작을 우리가 이걸 다 이해하려면은 그 시작부터 맥락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사실 뉴스나 이런 곳에서 잘 그런 것들을 커버해주지 않죠. 그리고 학교에서도 사실은 그렇게까지 다 교육을 시키기가 쉽지가 않고 그러다 이제 그래서 이제 오늘 이후에 이제 미디어의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는 데 있어서 아마 그 부분들을 계속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간략하게 2015년 난민 위기가 어떤 맥락 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건지를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유출이 되는 지역들 주로. 그럼 우리는 흔히 그때도 시리아 전쟁이 굉장히 심각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시리아의 내전 때문에 졌을 것이다라고 대부분 저도 그랬어요, 사실은. 저 사람들 거의 다 시리아 사람들인가?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섞여 있었거든요. 나이지리아 사람들도 있었고, 아프가니스탄 사람들도 있었고, 심지어는 유럽의 코소보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지속적인 갈등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고, 시리아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트리거, 그 당시에 하나의 좀 촉발시키는 사건이었을 뿐이지 원래 기존에 갖고 있었던 유럽과 다른 지역의 갈등, 그 어떤 불균형, 그리고 다른 지역 속에서 있었던 끊임없는 갈등 속에서 벌어졌던 일이고, 사실은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2008년 우리가 뭐 더 거슬러 올라가면 끝도 없겠지만 뭐 영국과 프랑스가 이쪽을 가서 뭐 유린하고 이거부터 가야겠지만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2008년에 그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금융위기가 있었고 그 금융위기에 가장 어떻게 보면은 제일 큰 타격을 받은 게 뭐 미국, 영국일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식량 위기를 겪었던 중동 지역들 이런 지역들에서 그 민주화 운동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일어났고 2011년에 그 아랍의 봄 해가지고 아랍 스프링 해가지고 그 뭐 튀니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그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민주화 운동이 있었는데 사실은 대부분 실패가 되고 어떤 데는 내전으로 비화가 되고 특히 이제 시리아 같은 경우는 그랬고 그러면서 이 부분들이 다 연결이 되거든요. 사실은 그 당시 금융위기서부터.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아주 그 어떤 그 정수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 그리고 현상이었지 않나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유출이 됐는데 유출이 되고선 어디로 많이 갔냐면은 지중해를 건너고 에게를 건너서 주로 이태리, 그리스, 터키, 이제 스페인 이런 쪽으로 들어가서 터키를 지나서 그리스를 지나서 세르비아나 구유고 그쪽 발칸 지역 그래서 헝가리를 통해서 오스트리아, 뭐 체코 이런 데를 통해서 서유럽까지 가는 루트. 근데 사실은 우리는 그 지점 어떤 지점에서 사건 사고만 봤지 이 지점에서 도대체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지고 각자들이 어떠한 입장과 관점을 갖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잘 몰랐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연구를 하고 그러면서 지금에 와서 이제 토론이 되고 있는 거지. 실제로 학자들조차도 일단 워낙에 급박하게 벌어지는 일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곱씹어서 생각할 여유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사건 사고 중심 혹은 마지막 최종 목적지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 이들의 시각에서 전해지는 내용들 이들이 갖는 공포 저기서 몰려오고 있다라는 공포 이것들이 좀 과도하게 집중되어서 보도가 됐고 사람들의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시각도 그런 시각으로 약간 형성이 됐던 그런 어떤 편향적인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세 가지 지역 난민 유출지, 난민 통과지, 난민 종착지에 이 세 가지 지역이 갖고 있는 지정학적인 맥락들이 있잖아요. 사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얘기가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왜 여기가 난민 유출지가 되었고 왜 여기가 난민 통과지로서 그 모든 부담을 떠안아야 됐었고 왜 여기가 난민 종착지로서 자기들의 어떤 신리에 의해서 막 돌아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이 좀 진행이 안 됐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5년 유럽 난민 위기를 조금 이제 약간 정리해서 설명을 좀 더 해보자면은 이 졸지오와 자볼스키가
2017년에 쓴 그 리포트가 있어요. 전체적인 이 사건에 대한 리포트가 있는데 이 리포트에서 근거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2008년, 2011년, 2015년 다 연결되어 있는 일이지만 2015년에 도드라지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의 이동이 있었고 실제로 미디어에서도 많이 주목을 했었고 당시에 시리아 내전이 워낙 심각했고 ISIS 막 테러리즘도 굉장히 심각했기 때문에 2015년에 한정해서 보면은 2015년에 난민 위기의 1기, 2기, 3기를 나눌 수 있고 1기는 4월부터 7월까지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약간 에스컬레이트 되는 거예요. 막 상황이 계속 지금 급박하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보트 침몰해가지고 수십 명, 수백 명이 한꺼번에 죽고 막 이럴 때 그리고 헝가리나 세르비아 같은 데서는 유럽은 사실 국경이 의미가 없잖아요. 뭐 유럽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냥 통과하는 코로나 이전에는 정말 아무 문제 없이 통과하던 곳이었는데 EU가 아니었어도 별 큰 문제가 없었는데 세르비아와 헝가리 사이 국경에다가 펜스를 치는 사건이 벌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의 그 뇌리 속에 지금 이쪽에서 온 난민들이 지금 심각한 상황이 되고 있다라는 것들이 인지되고 있는 시기가 4월에서부터 한 7월까지 그래서 약간 이제 감지되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뭐 이런 정도 그러면서 이제 중간중간에 대형 사건이 터지고 있는 시기죠. 2기는 8월 9월인데 이때 이제 아주 1년에 비극적인 사건들이 정말로 쇼킹한 사건들이 몇 번 터져요. 그러면서 전체적인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위기다, 위험하다, 불안하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난민에 대한 어떤 이슬람교도에 대한 뭐 이런 불안을 드러내고선 좀 반대하는 분위기가 있다가 너무 충격적으로 비극적인 사건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주 극적으로 여론이 변하는 시기예요. 8월, 9월이. 그래 우리가 일단은 받아주자. 그게 일단은 대체로의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됐고 그런데 그 좋았던 분위기가 이제 사람들의 피로도도 높아지고 그러다가 11월 달에 파리에서 이제 총기 난사 테러가 벌어져요. 그 총기 난사 테러가 벌어지면서 이제 안보 위협이라는 프레임이 생기고 무슬림 비난이 어떤 최고조에 달하는 그래서 그때부터는 사실은 그 이후로는 쭉 네거티브하게 그 이후로 더 또 테러들이 몇 번 있었죠. 뭐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트럭 돌진하고 막 이런 것들 베를린에서도 있었고 니스에서도 있었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제 이슬람 그러니까 난민과 이슬람 급진 테러가 같이 이제 등치되는 상황들이 벌어지죠. 그게 이제 3기 이후의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메이저 미디어 이벤트라는 말로 제가 이제 타이틀을 달았는데 사실은 뭐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일이었지만 미디어 이벤트적인 사건들이 몇 번 있었죠. 그러면서 이 이제 1기, 2기, 3기가 막 이제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이제 2기에 벌어졌던 이 사건들이에요.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비극적인 사건에 의해서 여론이 극적으로 반전되는 시기였는데 아마 이거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한번 이거 짧은 비디오인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 잘 보세요 한번. 기억하실 거예요 몇몇 분들은 아마. 무슨 상황인지 파악되셨어요? 지금 세르비아 국경에서 헝가리로 넘어오는 거기 국경이었죠. 거기서 이제 국경이 갑자기 열리면서 이 사람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헝가리 기자가 촬영하면서 이 가족들이 이제 넘어가는데 거기에다 발을 걸은 거죠. 의도적으로. 실제로 나중에 인터뷰에서도 자기는 의도적으로 했다고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뭐 이제 엄청나게 많은 토론이 벌어졌죠. 이제 기자의 윤리에 대한 부분, 개입에 대한 부분 등등등 다 벌어졌지만 일단 사람들이 본 거는 한 가지예요. 절박하게 들어오는 사람을 발을 걸었다. 게다가 애를 안고 있었다. 굉장히 강력한 몇 가지 이미지가 들어가죠. 그 상징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아주 급격히 분노를 했고, 그래서 이제 이 헝가리 기자는 잘리고 뭐 등등등 그러면서 그 이후로 끊임없이 계속 이 미디어에서 이제 조명되는
사건이었죠. 그리고 이 두 번째 사진, 이 첫 번째 사진, 이 어린이 아일란 크루디라는 어린이가 터키 해변에서 사체로서 발견된, 그래서 이제 보트에서 빠져 죽고 사체로 발견되고 그것들이 이제 건지는 그 사진이 정말 전 세계 소셜 미디어에 며칠 만에 그냥 순식간 삽시간에 퍼져가지고 굉장히 이제 어떤 비극의 상징의 이미지가 되었던 사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이 트럭 사진, 이거 지금 굉장히 끔찍한 사진인데 이거는 화물차, 그 롤이 있잖아요. 롤이 컨테이너 차. 거기서 70몇 명인가 80몇 명이 헝가리에서 오스트리아로 넘어가는 차에서 넘어가다 그해 여름 되게 더웠거든요. 그 안에서 다 돌아가신 집단으로 전원 사망해서 사망한 채로 발견된 사건.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이게 헝가리에서 오스트리아로 국경으로 넘어가는 고속도로인데 이 고속도로를 도보로 이제 다 막혔어요. 기차도 막히고 버스도 이제 운행 못하게 하고 화물차도 못 가게 하니까 도보로 넘어가는 장면이었어요. 사실 이때 이제 근데 뭐 술집에서 밥집에서 이제 얘기하다 보면 유럽 사람들이 느꼈던 공포는 굉장히 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징적으로 어떤 유럽에 대해서 약간 이해를 하면 어떠냐면은 유럽이 이제 예전에 뭐 몽고가 침략을 하고 뭐 훈족이 침략을 하고 투르크가 침략을 하고 다 이 동방 종족들이 침략을 했을 때 최전방에서 막았던 도시가 비엔나예요. 비엔나는 한 번도 안 뚫렸다가 약간 상징적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근데 이때 사람들이 비엔나가 뚫렸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상징성을 느낀 거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스트리아 국경을 넘어왔다라는 거에서 굉장히 큰 공포도 느꼈고 동시에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라는 어떤 공감대가 형성됐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네 가지 사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미디어 이벤트들이 벌어졌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미디어들을 보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여론이 막 네거티브하게 갔다가 동정심이 막 치솟았다가 또 막 공포로 치달았다가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난민이라는 거는 그 이전에 2008년 더 거슬러 올라가면 정말 1차 대전, 2차 대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역사적인 맥락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때 미디어의 어떤 이벤트에 따라서 사람들 그 여론이 형성되고 사실 그 여론에 의해서 정치인들이 또 여론을 또 이용하기도 하고 여론의 등을 업기도 하고 해서 정치인들이 또 이것들을 활용해가지고 또 다음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그것들이 지금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2022년까지. 그래서 이제 몇몇 연구들이 이제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었고 이 플리아르스키하고 자브로스키가 2017년에 이제 연구한 논문과 리포트에서 이제 몇 가지 난민 2015년 난민 위기에 대한 위기를 좀 일반화시켜서 이해할 수 있는 좀 테마들을 좀 찾아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 굳이 두 가지 키워드로 좀 나눠서 보자면은 두 가지 여기서 써 있는 이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난민 집단 유입. 그러니까 집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서 그 다음에 유입 이 두 가지인데 일단 첫 번째로 원주민, 그러니까 자국민과 이주민의 이분법을 통해서 완전히 집단화시켜요. 난민은 한 가지예요. 그냥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마 그냥 우리가 난민 사태, 뭐 난민 위기 이러면 난민은 그냥 한 덩어리. 그게 무슨 알제리에서 오고 뭐 나이지리아에서 오고 뭐 이거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이 사람이 이슬람이건 기독교건 아무 상관이 없는. 난민은 그냥 덩어리로 하나예요. 우크라이나 난민은 우크라이나 난민 덩어리 하나. 그죠? 그렇게 지금 덩어리를 지어서 이제 미디어에서 끊임없이 이 사람들은 한 가지 굉장히 균질한 종류의 인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혹은 이걸 약간 세분화시킨다고 해도 그냥 이주민 국적에 따라서 집단 일반화를 시키는 거예요. 아프가니스탄 난민, 시리아 난민. 근데 같은 시리아 난민 중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다른 배경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않죠. 그리고 두 가지 또 나눠서 얘기하면 도와줘야 될 난민과 위험한 난민. 이 집단화도 굉장히 강하게 벌어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도와줘야 될 사람들. 사실 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 시각적으로 구현되기도 해요.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위협을 느끼고 어떤 부분에서 동정을 느끼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이나 미디어들이 이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하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모든 걸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이 분류나 이런 이미지들을 만들고 상징을 만들고 유포하는 데 있어서 자국민이나 자국 정치인들의 발화가 항상 중심이 되죠. 그러니까 난민이라는 주체는 없는 거예요. 난민은 여전히 항상 대상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기서 일로 옮겨갔고 어디에서 왔고 어느 나라 사람이고 다 다른 사람인 거죠. 항상 타자인 거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규정하고 분류하고 의미를 만드는 사람들은 그 자국민, 자국 정치인, 자국 미디어, 그 자국의 담론에 의해서 이 재현이 되고 있는 현실, 그것들이 이 지금 집단이랑 유입이라는 그 키워드에서 좀 드러나고 있고, 특히 이제 또 그걸 더 이제 세분화시켜서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시리아 난민, 북아프리카 이주민 이런 식의 어떤 형용사, 어떤 그 국가적, 지역적 형용사들을 통해서 분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미지들을 그대로 받아 안아가지고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시리아의 이미지, 북아프리카의 이미지들이 여기에 이제 고스란히 담기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이미지와 이것들이 막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성이나 직업이나 아니면은 그 세부 지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분류는 굉장히 없는 거죠. 그래서 개별적인 맥락들, 그 개인들이 갖고 있는 개인의 스토리와 개인의 내러티브들은 다 이제 소거가 되고 아주 큰 정치 경제적인 거시 맥락만 남는 거예요. 시리아 내전 딱. 근데 사실 시리아 내전이라는 것도 굉장히 복잡한 사건이었잖아요. IS도 있고 그 기존의 이제 시리아의 정권도 그 미국과 설정해 있는 관계들도 굉장히 복잡했었고 러시아가 개입돼 있는 부분, 뭐 영국이 개입돼 있는 부분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자세히 다뤄지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주민 중심의 내러티브는 완전히 실종된 상태에서 이주 배경에 관련 기사는 굉장히 극소수이고 주로 되는 게 유럽을 보호하자와 난민을 구호하자 이 두 가지 큰 테마로 나눠져 있어서 보호해야 할 난민 그리고 위험한 난민 이 두 가지 집단으로만 계속 남아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머릿속이 굉장히 구조화되는 거죠. 우리 난민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도와줘야 될 난민과 내쫓아야 될 난민 딱 이렇게 두 가지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뉴스 프로덕션의 이제 문제점들을 이제 학자들이 지적을 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뿐만이 아니라 사실 유럽은 난민에 대한 경험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뚜껑을 열어서 들여다보면 유럽 언론사들이 대부분 이주와 난민에 대한 관련 전문 기자들이 없다고 해요. 여전히. 사실은 그냥 국내 정치 혹은 국제 정치를 다루는 사람들이 원래 갖고 있었던 미디어의 문법에 따라서 그냥 보도를 하는 거죠. 갈등 중심의 보도를 하고 그리고 정치 경제적인 맥락에 따라 유불리에 의한 그런 보도를 하고 그래서 정치인들의 주류 시선 그리고 이 사람들의 정견 중심의 기사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를 보면 항상 그런 게 맨날 인터뷰하는 사람 똑같은 사람이 나오잖아요. 교수들 아니면 전문가들 뭐 범죄 전문가 아니면 그리고 정치인들. 그러니까 결국에 그 스피커들 중심으로 이 기사가 나오고 그 문제는 이 전체 상황을 분석하는 것 역시 기자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한테 의존을 하고 있는 경향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실은 이 정치인들이나 이 사람들은 분명히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포지셔닝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갈 수밖에 없고 이 사람들은 유권자들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또. 근데 사실은 기층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은 굉장히 반감이 많거든요. 이주민에 대해서, 난민에 대해서.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약간 선전적인 그런 발언을 할 수도 있는 거고 포퓰리즘에 많이 경도가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EU라는 것들이 하나의 이제 덩어리가 돼가지고 우리의 정책 중심의 기사들이 대종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이 부분의 어떤 문제점들을 해결하려고는 하는 게 아니라 항상 그러면 우리의 정책은 무엇인가? 우리 정책이 어떻게 갈 것인가? 그러니까 굉장히 EU
기구, 어떤 제도 중심의.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은 난민들이, 그러니까 이때는 난민들이 정말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실 일상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수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뉴스는 계속 약간은 그거랑 동떨어져 있는 저 높은 사람들의 정책들 이거 중심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계속 불만이 고조가 되죠. 유럽 국가들이요? 그렇죠. 예. 유럽 안에서도. 그러니까 유럽 안에서도 실제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느 정도였냐면은 제가 이렇게 보면은 비엔나 같은 데 가면은 기차역에 정말로 그냥 기차역 바닥에 쫙 깔려 있을 정도로 많았었어요. 난민들이. 그러면 사람들이 실제로 이제 정말 위협을 느끼거나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뉴스에서는 여전히 약간 딴 나라 얘기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몇 명 할당해서 어떻게 합시다. 누가 돈을 어떻게 합시다. 근데 사람들이 실제로 필요한 건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저 사람들을 어떻게 내쫓든가 아니면 이 사람들을 빨리 직업을 마련을 해주든가 아니면 거처를 마련해줘서 이 부분을 해결해줘야 되는데 심지어는 막 그 비엔나에 있는 쉔브룬 궁전 이런 데 가도 난민들이 막 앉아 있는 거예요. 갈 데가 없으니까 낮에. 그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계속 불만이 올라가고 불만이 올라가면 결국 화살은 어디로 가요? 그 사람들한테 가잖아요. 약자들한테 가기 때문에. 그리고 아니면 내부 갈등이 되죠. 국가 내부에서 자국민들 간의 갈등으로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갈등은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 미디어는 계속 한가한 건 아니었겠지만 한가하게 그 제도가 지금 어떻게 됐고 정책이 어떻게 됐고 이 얘기만 계속 하고 원칙적인 얘기들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반면으로는 패스트 뉴스 계속 속보성 뉴스만 나오는 거예요. 몇 명 누구 죽었다 정말 나중에는 지칠 정도로 정말 많이 죽었거든요. 누가 죽었다 아니면은 난민 캠프에서 싸움이 났다. 뭐 거기서 도망가서 나가다 걸렸다. 막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자극적인 기사들이 패스트 뉴스로만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전혀 솔루션은 없는 상태에서 갈등은 계속 불거지고 있고, 그리고 반면 해결책은 거의 없는 그런 어떤 원칙적인 얘기만 남고 있고, 그래서 난민이라는 것에 걸맞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마치 난민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리고 난민은 역시 이 혼란과 갈등의 모든 근원이다. 그래서 난민이라는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굉장히 혼돈적이고 갈등적인 이미지가 점점 더 강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그래서 이 안에 이제 그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두 개의, 그러니까 전체적인 큰 서사가 있는데 두 개의 피해자 서사라고 제가 좀 이름을 지었는데, 한 가지는 난민이라는 피해자, 이 전 세계의 정세에 의해서 벌어진 피해자, 난민이라는 피해자의 그 서사가 있고, 반면에 그 난민을 받아서 감내해야 되는 유럽이라는 피해자의 서사가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난민이라는 피해자 서사에서 되게 중요한 지점이 뭐냐면 난민다움이에요. 난민의 걸맞음. 아마 이 부분은 한국에서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예멘 난민 사태 때 막 그분들이 막 좋은 핸드폰 들고서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전화하는 거 보고서 막 사람들이 SNS에다가 저렇게 돈 많은 사람이 무슨 난민이야? 우리가 했던 저렇게 멀끔한 사람이, 저렇게 멀쩡한 사람이, 막 이제 계속 이 얘기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실제로 마찬가지로 유럽에서도 그 얘기가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난민은 이래야 돼요. 난민은 고통스러워야 되고, 난민은 정말 절망적이어야 되고, 그래서 갈등과 혼돈의 모국에서 탈출한 불쌍한 난민이라는 프레임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난민이라는 이미지는 고정이 되죠, 여기서. 사실 그 사람들은 뭐 어떻게 보면 대학 졸업한 사람도 있고 멀쩡한 뭐 IT 기술자들도 있었고 정말 똑똑한 사람들도 많았고, 물론 꼭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받아줘야 되고 이게 아니지만 다양한 그런 배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호의 대상으로서 집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굉장히 그래서 구호를 해주면 좋을지 모르겠지만 사람들한테는 항상 왜곡된 이미지가 남아버리는 거죠. 아, 난민은 그런 거. 그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십시일반에서 도와주는 거, 선한 마음을 갖는 거. 사실은 근데 선한 마음과 십시일반은 절대 이 난민 사태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문제까지 도달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에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 문제의 근원은 무엇이며, 그럼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주체들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건설적인 토론들로까지 못 가고 정말 이제 감성이 호소하는 굿네이버스 이제 광고 같은 것들만 계속 나오게 되는 거죠. 뭐 그게 불필요한 활동은 아니겠지만 그거 외에도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것들이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시혜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강요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불쌍해야 돼, 그 사람들은. 그래서 착해야 돼. 이 사람들이 난민 캠프 밖에서 이상한 짓을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백래시로 나오는 게 이 사람들이 난민 캠프 안에서 혹은 밖에서 예를 들면 강간을 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미디어에서 주목이 되죠. 그런 사건이 하나만 터지면 난리가 나는 거죠. 어떻게 너네가 이런 데서 이럴 수 있냐? 너네는 우리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극적인 사건들이 점점 더 많이 조명이 되고 부각이 되고 그러면서 난민이라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운신의 폭이 굉장히 위축이 돼버리는 거죠. 이 사람들이 자기가 밖에서 구직 활동도 해야 되고 난민임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구해서 찾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 부분들이 원천 봉쇄가 돼버리는 효과가 나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특히 이제 11월 이후에 파리 테러 이후에 이제 유럽이 피해받고 있는 유럽이라는 이 서사가 굉장히 강해져요. 이제 대표적인 이 사례로 더 선이라는 영국의 타블로이드죠. 사실은 황색 언론인데 여기서 이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Six Days to Terror라는 타이틀이었는데 뭐냐면은 기자가 6일 동안 국경을 통과해 본 거예요. 유럽 안에서. 근데 한 번도 제대로 걸리지 않고 국경 통과하기가 너무 쉬웠더라. 그러니 난민들이 아무 문제 없이 이 국경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이며 이들이 테러리스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기사가. 결국엔 나중에 막 이게 막 또 이제 시끄러워져가지고 뭐 사과도 하고 이제 뭐 그런 식의 일이 있었는데 이러한 기사들이 이제 막 나오는 거죠. 그래서 유럽이 위협당하고 있다. 우리는 잠재적인 테러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 이 부분들이 계속 부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국경 방어가 붕괴되었고 테러 위협이 되었고 자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오케이 저는 좀 과해. 뭐 쟤네가 뭐 다 테러리스트야? 그러면서 이렇게 선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마지막 경제 위기. 저게 경제 위기의 근원이 된다. 결국엔 돈 문제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굉장히 약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너의 일자리를 뺏을 수가 있어. 라는 그 얘기에 사람들이 굉장히 그래서 내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서사가 굉장히 강해지죠. 점점. 그래서 개인화시키는 거예요. 이 피해를. 그래서 처음에는 유럽에서 시작해서 마지막은 개인화된 피해 서사로 연결되는 그런 미디어의 그 경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피해자 서사가 다 나름의 다른 결을 갖고선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상황들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 이제 그래서 지금까지 본 게 유럽 미디어가 보여줬던 2015년 난민 위기 당시 그리고 15년 그 이후에 보여줬던 경향들을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한국 미디어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한국 미디어는 과연 난민을 이 당시에 2015년 난민 위기 때 어떻게 전달했는지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쭉 이제 요약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난민 목적지 소스 그러니까 난민 종착지 소스 중심의 보도가 있었어요. 뭐 당연히 영미권 언론 중심으로. 근데 사실 여기서 미국은 사실은 여기에서의 종착지가 아니었고 미국은 관찰자였잖아요. 근데 종착지 중에 하나가 이제 영국이었고, 근데 영국 언론 특히 이제 BBC나 뭐 FT나 파이낸셜 타임스나 가디언이나 이런 데에 언론 중심으로 계속 이제 약간 카피해서 어디에 따르면 가디언에 따르면 BBC에 따르면 이런 보도들이 굉장히 많았고 영국의 시각들이 되게 많았고 영국은 사실은 뭐 나중에 이제 뭐 브렉시트로 나가기도 했지만 영국은 사실은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한테까지 넘어오지 않게 니네 잘해? 약간 이런 자세들이 꾸준히 있었어요. 이제 그 몇 번의 범퍼가 있잖아요. 그 과정이 예를 들면은 북아프리카에서 지중해를 건너서
이태리에 왔고 이태리에서 프랑스로 가고 프랑스에서 영국을 가는 거잖아요. 그 과정마다 얘네들은 이제 점점 다가오는 공포를 굉장히 강조를 했었고 정치인들도 그렇고 미디어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 영국 미디어들을 계속 인용을 했다는 건 사실은 영국 사람들이 느끼는 공포 다가오는 덩덩덩 하면서 다가오는 그 공포를 우리가 전달한 셈이 되는 거죠. 사실은 이태리나 그리스나 뭐 헝가리나 여기 통과했던 나라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결은 우리가 자세히 볼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영국이 그 단계에서 헝가리가 무너졌다, 오스트리아가 무너졌다, 이태리가 무너졌다, 프랑스 국경에서 무너졌다, 막 이걸로 느끼는 영국의 공포.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왜 우리가 영국 사람들의 공포를 고스란히 받아야 되는지 하여튼 이러한 어떤 지금 문제점들이 좀 있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유럽 대륙 언론에서도 독일, 프랑스 언론 중심.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실은 여전히 우리는 영불독 언론의 의존적인 경향들이 강하다 보니 뭐 특파원들도 대부분 그쪽에만 가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실은 그야말로 그 미디어들을 그대로 이제 커피 앤 페이스트 해가지고 전달하는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독일이랑 마찬가지로 독일이나 프랑스도 거의 최종 종착지에 가까운 곳이었고 이 당시에 사실은 최종 종착지로 가장 각광받는 곳은 독일이었고 그래서 독일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독일의 관점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독일 텔레비전, 독일 미디어, 독일 정치인, 메르켈 매일 메르켈의 얘기들이 나오는 상황들. 근데 들여다보면 난민 통과지의 언론은 사실은 인용되기보다는 정부 혹은 공식기관 보고서들에 의존을 해요. 그러니까 영국이나 미국 미디어가 인용한 그리스 혹은 이태리 정부 보고서를 한국은 그거를 이제 그래프 따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몇 명이 이태리를 통과했고 몇 명이 죽었고 이 얘기만 지금 계속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중동이나 북아프리카 등 난민 기원지, 유출지에 대한 유출지에서의 언론 인용은 사실상 전무했죠. 전무. 그나마 유일하게 있었던 게 알자지라. 알자지라는 또 약간 성격이 다르긴 하죠. 약간 성격이 다른데 그나마 알자지라도 제가 이제 쭉 이번에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네이버 검색을 통해 가지고 한번 해봤어요. 아주 깊이는 안 해봤지만 내용 분석을 조금 해봤는데 알자지라를 인용한 기사도 대부분은 패스트 뉴스였어요. 사건 사고. 사실은 그거는 알자지라를 인용할 필요도 없는 뭐 AP나 그냥 로이터 이런 것들을 그 통신사들 걸 인용하면 되는 사건들인데 알자지라를 인용한 경우였고 그 분석 기사 같은 경우는 알자지라를 인용한 경우는 제로였어요. 뭐 당연히 다른 중동이나 북아프리카에 있는 언론을 인용한 거는 없었죠. 심지어는 스페인이나 이태리의 분석 기사조차도 거의 없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반면 뉴욕타임즈 분석 기사는 여전히 많은 언론들이 인용을 하고 번역을 해서 올리고 사실은 뉴욕타임즈가 물론 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력한 언론사고 뭐 취재 능력도 가장 좋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관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미국이라는 경우는 사실은 여기서는 미국은 제3자였고 그래서 이 제3자적인 시각에서 분석 기사를 했기 때문에 뭐 분석이 잘 돼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여전히 미국의 분석의 시각에서 또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들.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몇 개 링크를 걸어놨는데 아마 이 QR 코드를 이제 쓰시면 아마 나중에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면 이제 난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목소리를 내 가지고 개입한 한국 언론 기사는 몇 개가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 보시다시피 경향신문하고 세계일보, 한겨레신문, 한국일보에서 난민 보호를 촉구하는 사설. 어떻게 보면 언론의 어떤 책무성으로서 아무리 우리가 이제 유럽 난민과는 사실은 아무 무관한 사회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 언론, 한국에 있는 어떤 유력 언론으로서 목소리를 낸다는 개념에서 난민 보호를 촉구하는 유럽의 난민 수용을 촉구하는 사설을 4군데 언론사에서 낸 것을 확인했고요. 다른 데서는 사실은 그런 종류의 스탠스를 잡고선 기사를 낸 적은 없던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씩 좀 나눠서 좀 세분화돼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이제 시기를 나눴잖아요. 1기, 2기, 3기를 나눠서 했는데 난민 위기 1기
당시에 이제 내용 그 한국 언론들 기사를 분석을 간단하게 해보면은 첫 번째는 불법성하고 무능한 외국 이 두 가지 프레임이 있어요. 첫 번째는 불법성. 그러니까 불법성이 계속 강조가 돼요. 이 불법 이주민, 불법 난민, 불법 체류 아니면 불법 월경 이런 것들. 이 부분들이 계속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인 함의를 갖고 있는 단어들이 계속 나와요. 적발되고 사고가 나고 군사작전이 있고 막 기록적인 행렬이 있고 왠지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극적이잖아요. 사건 사고가 극적이고 그래서 뭔가 대단히 큰 일이 벌어지고 있는 듯한 상황. 사실 이 부분의 가장 큰 문제들은 결국에는 유럽 언론에서 우리가 인용을 했기 때문이었고 그리고 특히 영국 언론이나 독일, 프랑스 언론에서 인용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들의 시각들이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불법성들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관계는 제가 이제 한국 뉴스를 보다 보면 한국에서의 외신 뉴스를 보다 보면은 외신이나 아니면 국제 뉴스를 보다 보면서 느끼는 한 가지 현상인데 외국의 무능함이 굉장히 크게 불거져요. 항상 일본의 무능함, 중국의 무능함, 미국의 무능함. 그래서 왜 미국 놈, 일본 놈, 중국 놈, 독일 놈, 프랑스 놈. 그러니까 그들의 무능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뽕의 연장일 수도 있어요. 약간 결이 다르긴 하지만 쟤네들은 왜 저걸 못해요? 코로나 때 특히 많이 봤었죠. 코로나 당시에 코로나 보도에서 굉장히 큰 문제점이 우리가 잘하는 거를 강조하는 건 오케이 뭐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남들이 못하는 걸 왜 계속 저렇게까지 보도를 해야 되나? 어디는 방역이 뚫렸다, 무너졌다, 뭐 무능하다, 쟤네는 소통이 안 된다, 마스크 말을 안 듣는다, 뭐 등등등등. 근데 이때도 보면은 무능한 이유, 무능한 유럽에서 분열된 이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강조가 돼요. 사실은 1기뿐만이 아니라 계속 꾸준히 계속 유럽이 뚫렸다. 그러니까 단지 유럽이 이 난민 정책을 제대로 못 세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국경도 잘 못 막았고 막 등등 되게 다양한 부분으로 유럽의 무능함들을 강조. 유럽은 되게 혼란한 곳이야라는 이미지를 계속 전달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미스리딩할 가능성이 되게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객관적으로 보고서 저 사태가 어떻게 벌어지고 어떻게 해결이 되고 이 부분들을 독자들이 아는 게 아니라 독자들은 딱 보고서 저 답 없는 것들 쟤네도 별거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반면에 또 어떤 부분이 생기냐면은 우리는 잘해야 된다. 우리는 잘 막아야 된다. 그 부분들이 각인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부지불식간에. 다음에 그러면은 이때는 이제 예멘 난민 사태가 벌어지기 전이었으니까 몰랐겠지만 아마 사람들한테 각인된 무언가가 있었을 거예요. 유럽의 무능과 분열과 그 뚫리는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는 잘 막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거를 단도리 쳐야 되는데 이거를 뭐 절대로 단 한 명의 예외도 주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 틀어 막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게 잘하는 게 돼요. 코로나 때처럼. 잘 막아야 된다라는 개념이 굉장히 왜곡되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들어와 버리면. 그래서 그래서 이제 뭐 사실은 이제 당시 상황들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다양한 부분의 부정적인 이미지들을 심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그게 난민에 대한 부정적인 것들뿐만 아니라 타국, 어떤 다른 사람, 다른 정치, 다른 맥락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을 심어주고 결국에는 우리 스스로를 고립시켜버리는 역효과를 만들어버리는 거죠. 우리의 귀와 눈을 굉장히 좁은 시선으로 갇혀놓는 상황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시계별 이제 한국 미디어에서 두 번째를 보면 난민 위기 2에서 그러니까 2기에서 아까도 이제 그 동정적인 어떤 분위기로 확 넘어갔다 그랬잖아요. 유럽에서 마찬가지로 한국 미디어도 그걸 고스란히 또 받아 안죠. 그래서 동정의 대상이자 동정의 대상이 된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슈가 되고 반면에 갈등의 근원이라는 것들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난민 참사에 대한 패스트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해외 가십성 기사에서, 그러니까 해외 사건 사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쉬운 뉴스죠.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심리적인 부담이 없는 뉴스잖아요.
그냥 단지 정말 불쌍한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어린이들이 죽고 수십 명이 빠져 죽고 막 대량으로 거기서 막 싸움이 벌어지고 막 아까 발에 걸려 넘어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결국엔 나중에 어떤 스페인 가족한테 뭐 스페인 기관이 받아줘가지고 그 감동적인 스토리들 이런 것들만 계속 전달이 되죠. 그래서 난민의 어떤 한 가지 측면들로 이렇게 나오고 반면에 난민 목적지, 난민 종착지, 그러니까 독일, 프랑스, 영국 특히 여기에서의 국내 갈등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내부적인 갈등, 그래서 극우파들과 좌파들 아니면 정치인들 간의 갈등, 그래서 갈등 중심의 보도가 나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사실은 잠재적으로 계속 우리의 이제 향후 우리나라한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고 보는 거죠. 난민들이 들어오니까 갈등이 벌어지는구나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끊임없이 보게 되죠. 그래서 독일 정치판이 깨지고 영국 정치판이 깨지고 이 상황들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극우파가 막 창궐하고 출몰하고 막 이런 것들이 강해지고 그래서 왜 이제 뉴스나 신문을 보면은 그 반무슬림 뭐 이런 그 달 이슬람 그 달 모양에다가 막 X표 친 이런 사진들이 막 올라오죠. 그래서 그래서 그걸 이제 처음 볼 때는 객관적인 보도죠, 사실은. 그죠? 독일 베를린에서 반이슬람 시위가 벌어졌다. 근데 사실은 세상에 그런 거는 절대로 객관적인 뉴스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다 보면 사람들은 끊임없이 영향을 받는 거. 저래도 되는구나. 유럽도 저러네. 이런 영향을 받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이제 수업 시간에 처음으로 이 반이슬람 발언을 하는 학생들을 그때 처음 봤거든요. 근데 마치 이게 일종의 정상화 과정을 겪는 거예요. 뉴스에서 등장을 하고 하면서 자꾸 반복이 되다 보면 왜 트럼프가 등장했을 때 저는 트럼프의 가장 위험한 거는 이 사람의 정책이 아니라 트럼프 같은 사람이 정상화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이후에 4년, 5년 동안 봤을 때 굉장히 많은 세계의 지도자들이 트럼프 흉내를 냈거든요. 그리고 그게 트럼프도 하는데 뭐 웃긴데 좀? 이렇게 되면서 받아들여지는 거죠, 사람들한테. 이슬람 반대 뭐 이런 것들, 아주 공개적인 인종차별 이런 것들도 이 기회에 굉장히 자꾸 반복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래도 되나 보다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게 비판하는 기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게 한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는 크게 많이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거기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조사 연구는 안 해봤지만 굉장히 그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인지상정인 거죠. 그런 거에 노출이 되다 보면은 분명히 그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에는 난민이라는 외부적인 요소가 국내 갈등을 촉발한다라는 프레임이 씌워지는 거죠. 그래서 단지 이거는 국내 갈등에 대한 보도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 원인이 되는 난민에 대한 어떤 보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난민을 문제화시키는 거예요. 얘네는 여러 가지로 문제야. 단지 정말 존재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시기별 한국 미디어에서 3 이거는 사실은 이제 난민 위기 3기 이후로 사실 쭉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난미 종착지 그러니까 영불독 시각에서 반추되고 평가하고 분석하는 것들이 많이 반영이 돼요. 근데 여기서 지속적으로 아까 처음에 이제 지적했던 부분들이 계속 나와요. 한국 뉴스에서도. 첫 번째 난민다움, 두 번째 유럽의 짐. 이 두 가지로 계속 프레이밍이 되는 거죠. 의미가. 난민은 난민다워야 되고 그래서 난민의 아름다운 감동 스토리들 아니면 난민의 아주 불쌍한 스토리들 이런 부분들이 끊임없이 이제 조명이 되고 그리고 이거는 유럽의 짐이다. 여러모로 짐이다. 경제적인 짐, 군사적인 짐, 그리고 국내 정치로서의 짐 등등등 짐으로서의 난민 이 부분들이 계속 반영이 되고 이 과정에서 유럽 내 영어 미디어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영국 미디어, 뭐 독일 미디어, 프랑스 미디어뿐만 아니라 특히 유럽에서의 범유럽 영어 미디어들이 많이 인용이 돼요. 범유럽 영어 미디어가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한국에서는 사실 잘 볼 일이 없는데 위성 TV나 유튜브를 보면은 항상 24시간 나오는 영어 채널 프랑스 24나
DW 도이치벨레랑 유로뉴스 이런 데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유럽 살면서 유럽 언어 다른 언어를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의존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체코 뉴스를 볼 수도 없었고 그래갖고 유튜브 틀면은 도이치벨레나 프랑스 24나 유로 뉴스는 계속 24시간 라이브 뉴스를 하는 거예요. YTN처럼. 그래서 이들 뉴스에 많이 의존을 하고 한국 뉴스, 한국 미디어들도 많이 거기에서 인용을 해줘요. 쉬우니까. 항상 나오고 뉴스가 빠르고. 근데 이 미디어들의 성격을 좀 알아야 돼요. 사실은. 그냥 인용을 할 게 아니라 이 미디어들의 존재, 이 미디어들은 사실은 우리나라로 치면 아리랑 TV예요. 아리랑 TV가 뭐예요? 홍보 채널이잖아요. 일종의 퍼블릭 디플로머시, 미디어 디플로머시를 하는 채널인 거예요. 그래서 유럽 아니면 혹은 자국, 도이치웰레는 독일, 프랑스 24는 프랑스, 자국의 홍보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기본에 깔려 있는 미디어인 거죠. 그래서 세계에 알리는. 그렇다 보니까 자국의 시각 플러스 범유럽 아니면 범세계, 그래서 어떤 호혜평등의 어떤 그런 시각, 이런 시혜적 자세, 유럽의 인도적 자세 이런 부분들이 강조가 돼요. 그래서 유럽의 좋은 면들이 나오는 거죠. 물론 유럽에 대한 비판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프랑스 24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옛날에 프랑스 식민지였던 아프리카 나라들에 대한 보도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들의 문제점들을 얘기하면서 사실은 프랑스 식민지가 갖고 있었던 문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사실은 그러면서도 얘네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프랑스가 식민지 건설 당시에 이런 것들을 많이 해가지고 아프리카에 많은 문제가 생겼으니까 우리가 이들을 돕는 데에도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뉘앙스가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프랑스 24를 보고 있으면은 계속 뭐 프랑스 식민지였던 나라들에 대한 얘기가 그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그래서 좋은 시각이야, 좋아 그렇게 느끼지만 어쨌든 간에 굉장히 유럽 중심적인, 프랑스 중심적인 시각을 소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얘네들의 뉴스가 우리는 사건 사고나 뭐 이런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다루기가 쉽다 보니까 그냥 갖다 쓰는 거예요. 뭐 뉴스 외신실 한국에서. 그래서 유튜브 틀면 바로 나오니까 오케이, 프랑스 24에서 이렇게 보도했다, 유로뉴스에서 이렇게 보도했다 나오는 거죠. 근데 어쨌든 보시다시피 얘네들은 본부는 다 대부분 서유럽, 유럽 그 난민 종착지에 있고 실제로 헝가리나 이런 주변 통과지조차도 잘 조명이 안 되죠. 그래서 난민 종착지 중심의 보도 플러스 유럽, 범유럽 미디어, 영어 미디어 중심으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유럽 지도자들을 이용해 가지고 자극적인 갈등 중심의 보도를 해요. 이때부터 굉장히 이런 것들이 많아져요. 3기에 들어오면서. 그 전에는 이제 굵직굵직한 얘기를 하다가 이때부터 이제 뉴스거리를 찾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체코가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이 당시에 체코 대통령하고 체코 총리가 이제 이 대통령은 여전히 대통령이고 총리는 이제 바뀌었는데 굉장히 이제 포퓰리스트들이었는데 둘 다 이런 기사들, 그러니까 굉장히 자극적인 난민 유입은 조직적 침략이고 돌아가서 IS와 싸워라 너넨, 뭐 이런 발언이라든가 뭐 메르켈의 도덕적 접근이 불법 난민을 부추겼다, 뭐 이런 발언들. 그러니까 사실 그 전에 체코가 난민 캠프를 만들고 이 체코 내에서 갈등이 이런 보도들은 한 번도 안 됐었어요, 한국에서. 근데 이런 발언들은 보도가 되는 거예요. 체코가 겪고 있었던 난민 사태, 어떤 난민 위기의 문제점들은 하나도 안 나왔었고, 이런 자극적인, 그래서 이런 자극적인 기사를 통해서 유럽이 갖고 있는 분열상 아니면 또 그것들의 근본적 원인이 되는 난민, 이 부분들을 계속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한국 미디어는 그런 부분에 훨씬 더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갈등 중심의 보도를 했다는 거고, 여전히 난민 통과지에 대한 보도, 그러니까 세르비아나 헝가리나 이태리나 터키나 이런 거는 여전히 국제 이주기구나 뭐 정부 등 공식 채널에 한정이 돼 있고, 그래서 아주 드라이하게만 나가고 있죠. 분석은 안 들어가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한국 미디어들도 EU가 갖고 있는 부담을 강조하기 시작해요. 장기적인 문제. EU의 문제는 사실은 그것도 연결이 어떻게 되냐면 당연히 한국 경제에 미쳐질 영향. 그렇죠? 그러니까 EU의 불황이 찾아오면, EU의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면 결국에는 이 부분은 돌고 돌아 한국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뉘앙스가 오죠.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국제 경제 기사의 또 한 가지 문제점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국제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맥락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렇다면
우리의 주가 동향은, 시장은, 우리의 환율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게 제일 중요하죠, 사람들한테는. 근데 너무 거기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는데 굉장히 많은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뭐 내일 유럽에서 무슨 일이 있어? 그러면 내일 주가는 어떻게 돼? 자꾸 이런 식으로 자동 반사처럼 반응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외신이나 외국에 대한 이해도가 점점 떨어지는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이 미디어의 책무성들이 좀 지적이 돼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또 마찬가지로 이제 난민다움에 대한 그 지속적으로 이 난민다움과 위협으로서의 난민 이 두 가지 피해자 프레임은 계속 강조가 되고, 또 한 가지 한국에서 또 다른 유럽 미디어들과 마찬가지로 전 세계 미디어들과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모델 마이너리티 담론이 나와요. 그래서 모범적인 난민이 나오는 거죠. 이때부터 이제 뭔가 좀 한 위기가 정리가 되고 나니까 모범 사례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정착한 사례, 잘 적응한 사례. 그래서 이 난민을 받아준 나라에 공헌하는 사례. 근데 사실은 굉장히 패턴화되어 있는 거죠. 네, 항상 한국 난민, 한국 이주민에 대해서도 그랬고, 뭐 한국에서 뭐 조선족들 뭐 얘기를 해도 도움되는 조선족, 그러니까 불쌍한 조선족에서 도움되는 조선족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흐름이.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난민 태권도 선수가 리우 올림픽에 출전의 길이 열렸다. 그래서 열심히 했고 주변 난민 수용한 나라들에서 이것들을 배려해줬고 브라질도 배려를 해줬고 막 이래서 결국에는 올림픽 진출에 꿈을 이루게 되었다. 그 매개가 또 태권도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한국이 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제 감동 스토리를 통해서 사실 태권도 선수로 올림픽 갈 정도면 엘리트잖아요. 그 엘리트성, 그들의 이제 어떤 그런 특수한 그런 어떤 지위들을 강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보고 나서 한국에서 이제 예멘 난민은 과연 그러면 어떻게 다뤄졌는지 제가 살짝 좀 들여다봤어요. 그러니까 네이버로도 한번 좀 검색을 해봤고 지금 몇몇 논문들이 나온 거에서 또 비슷한 이제 결과들이 나와 있었고,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유럽 난민을 봤던 거랑 거의 유사한 패턴으로 나와요. 한국 예멘 난민 사례에서도. 그러니까 첫 번째로 초반에 난민의 절대 숫자를 통한 공포 마케팅을 해요. 공포 프레이밍을. 근데 특히 이제 보수 언론들에서 공포 프레이밍을 하는데, 사실 이제 절대적인 숫자로 생각하면은 정말 유럽에 비하면 뭐 정말 발톱에 떼도 안 되죠. 그죠? 정말 몇백 명, 500명, 뭐 그렇죠. 비례로 하면은 한국 인구에 비하면 정말 아무 영향도 안 미쳐질 만큼 어떤 작은 적은 숫자인데도 불구하고 숫자적으로 봤을 때는 500명 그럼 많으니까 그 공포 프레임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경제난민, 경제부담, 불법 이주노동 이 담론들이 들어와요. 경제 담론들이 굉장히 빨리 들어오더라고요. 한국은 유럽에 비해서. 그러니까 유럽은 일단은 들어오는 게 이제 실체적인 위협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이 패턴들이 이렇게 흐름들이 있는데, 한국은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들이 숫자 플러스 경제예요. 한국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떤 경도되어 있는 사회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또 예민하고 그렇다 보니까 벌어지는 현상인 것 같아요. 이제 어떤 미디어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포퓰리스트적인 측면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경제로서의 부정적 담론 플러스 이슬람에 대한 부정적 담론. 그러니까 여기서는 굉장히 아주 복잡한 난맥상이 사실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슬람에 대한 부정적인 담론이 굉장히 복잡한 게 벌어지거든요. 한국에서 기독교, 그리고 이제 그 여성차별에 대한 문제도 등장하고, 그래서 굉장히 복잡해서 사실은 이 부분은 정리해서 하려면 논문이 몇 개가 나올 수 있을 만큼 복잡한 상황이라 제가 거기까지는 다 가지 않을게요. 그다음 이렇게 이제 부정적인 담론이 있는가 하면은, 부정적인 보도가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한국 사회에 대한 편견, 한국 사회에 정말 좀 문제 있다, 좀 반성해야 된다. 특히 이제 진보 언론이나
이쪽에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좀 많이 등장을 하고요. 어느 시점부터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경제적으로 위험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경제의 효용성을 강조하면 한국에 득이 되는 난민이라는 기사들이 진보 언론에서 많이 등장해요. 사실은 이 부분은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이 부분은 사실 문제점이 많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난민 혐오를 더 부추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경제적으로 효용이 없으면 쟤네가 우리한테 득이 안 될 때 이라는 백내시가 가능한 거죠. 사실은 이 담론이 굉장히 위험한 담론인데 저도 이 부분을 보고 좀 약간 놀라긴 했어요. 그러니까 진보 언론에서 사실 약간 돌려서 얘기하는 듯 하지만 기본적인 논조는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 결국엔 이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그 진보적인 정치인들도 이런 논조로 발언을 한 사람들도 꽤 있었고, 그래서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좋은 설득 방법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독이 될 수도 있는 그 논조였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불쌍한 집단 동정과 시해 타자화시켜서 저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야. 이 부분들이 진보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오고. 근데 여기서 이제 조선일보 기사 하나가 재밌는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걸 뭐라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남 얘기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사실은 이 그 난민의 절대 숫자를 통한 공포 프레임이 굉장히 강했던 미디어인데, 또 조선일보에서 이런 기사 여기도 지금 나와 있는 이 기사를 또 내더라고요. 그래서 포린 폴리시에서 한국이 어떤 난민을 혐오하는 국가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다니까 무슨 말이냐면 해외 언론에서 한국이 난민을 혐오하는 국가다라는 것들을 또 막 내고 있다고 해외 언론을 인용해서 조선일보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좀 약간 좀 어폐가 있는 자가당착적인 기사인데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해외 언론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해외 언론 이렇게 계속 이제 인용하면서 쓰다 보니까 자기 논리가 지금 모순이 생겨버리는 상황이 또 벌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장단에 맞춰야 될지는 잘 모르는. 그래서 실제로 근데 이 기사가 근데 조선일보에서 이렇게 자가당착적으로 나오긴 했지만 사실 또 곱씹어 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게 이렇게 한국 언론들이 무분별하게 아니면은 자기들이 특별히 이제 큰 문제의식 없이 사람들의 여론을 반영하면서 여러 그 어떤 난민에 대한 혐오나 부정적인 것들을 계속 미디어로 냈을 때 지금은 번역기도 있고 온갖 것들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외국에서 알기 쉽다는 거죠. 쉽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미디어들은 아니면 한국 사람들은 난민을 혐오하는데 인종차별을 하는구나 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빨리 확산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미디어가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책임감을 갖고선 한국 상황을 알려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얼마나 한국에서 혐오의 정서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뭐 많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이제 외국으로 비춰지는 데 있어서 불필요하게 과하게 비춰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위상이나 이미지나 이 부분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서. 그래서 국제화된 어떤 세계에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중요한 위치를 고려해 봤을 때 미디어가 갖고 있는 좀 자세들에 대해서, 미디어가 갖고 있는 책임감에 대해서도 좀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미디어가 어떻게 재현을 했고 어떻게 커버를 했는지에 대한 얘기는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제가 이제 주로 연구하는 분야, 이제 어떻게 의미가 형성이 되고 그것들이 전달되고 유통되는지에 대한 몇 부분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실 때 이주민이라는 단어가 있고 난민이라는 단어 있죠. 마이그란트, 레퓨지. 어떤 단어가 더 부정적이세요? 난민. 확 첫 번째 딱 들어왔을 때 뭐가 더 부정적이에요? 난민. 그렇죠. 난민이 훨씬 더 문제죠. 힘들고.
어렵고 해결하기 힘들고 뭐 등등등. 문제라고 표현이 되죠. 그죠? 네, 문제라고 표현이 되죠. 근데 유럽에서는 사실은 이주민이 더 문제적인 것이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난민의 경험이 많은 나라잖아요. 이 나라들이. 그러다 보니까 난민은 1951년도에 레퓨지 컨벤션에서 유엔에서 본국 상황에서 선택의 여지 없이 이동한 인구라는 규정이 돼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엔에 협력하여서 국제적으로 인권이 보장된 사람들이에요. 보장을 해줘야 돼, 이 사람들. 난민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미 난민이라고 칭했을 때는 이 사람들은 보호가 일종의 돼 있는 사람들, 보호를 해줘야 되는 사람들. 이주민은 유럽은 우리처럼 우리 같지 않고 오랫동안 이주민을 받기도 하고 보내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주민은 기회적인 이주민인 거예요. 오퍼튜니스틱한. 그러니까 기회주의적, 부정적으로 가면. 그래서 돈이 되는 데는 어디로든지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사실은 이주민이라는 거는 여기 이제 애화옹이라는 미국의 인류학자가 얘기한 그 플렉서블 시티즌십이라는 개념에서 얘기하는 자본 축적을 위해서 유동적인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대부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체코로 갔다가 이번에 말레이시아로 가는 거 저는 전형적인 플렉서블 시티즌십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어떤 식으로든지 자본적 이익인, 그 자본은 돈이든 아니면 무형의 자본이든 이익이 있는 곳을 향해서 움직이는 거죠, 사람들은. 그걸 이제 플렉서블 시티즌이라고 그러고, 그거의 가장 큰 모티베이션은, 동기는 자본 축적이다. 그래서 그게 이주거든요, 이주. 그거의 가장 원형적인 형태가 중국 화교들이에요. 이 옹이라는, 애화옹이라는 인류학자도 중국 화교, 말레이시아의 중국 화교였다가 가족들이 캘리포니아로 이사 가서 버클리 대학에서 학위 받고 버클리 대학교 인류학과 교수가 되어 있는 전형적인 이 오퍼튜니스틱 마이그란트죠. 근데 그 유럽에서 이주민은 당연히 기회적인 유동적인 시민들이에요. 근데 유럽에서 막 이 사람들이 돌아다닌 거야. 아프리카에서도 오고, 파키스탄에서도 오고, 중국에서도 오고, 한국에서도 오고, 이 사람들이 일자리를 차지하고 이렇게 등등등 하고, 어떤 때는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이득을 취득하는 사람들, 그래서 얄미운 사람인 거예요. 마이그란트는. 그리고 우리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 위험한 사람들인 거죠. 잠재적으로. 지금 당장은 난민들이 위험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주민들이 위험한. 그래서 언론들하고 미디어들하고 정치인들이, 유럽의 정치인들과 유럽의 미디어들이 이 말을 묘하게 계속 섞어서 쓰는 거예요. 이주민, 난민, 이주민, 난민, 북아프리카에서 온 이주민. 그러니까 migrant from North Africa 아니면 refugee from Syria 해다가 다음에는 또 migrant from Syria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걔네가 마이그란트야 아니면 레퓨지야? 오케이, 레퓨지만 오케이 받아줄게,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마이그란트는 못 받아주겠어. 쟤는 또 여기 와서 사고 칠 거잖아. 돈 벌고 튈 거잖아. 불법 체류할 거잖아.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주민은 불법 체류가 먼저 나오고, 연상되는 걸로 그 다음 거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이제 어떤 연구에서 나온 표예요. 이 위가 이제 단어고 밑에가 연상 단어예요. 보트 피포. 그러면은 이게 이제 위가 우리가 흔히 아는 이주민들의 종류예요. 대표적인 종류. 첫 번째 보트 피포, 그리고 두 번째 에미그란트, 나가는 사람들, 이주 나가는 사람. 세 번째 엑스패트리어트는 우리는 흔히 주재원. 네 번째 이미그란트, 그러면 정말 이민자. 우리가 하는 이민자. 마이그란트는 이민자 중에서도 이주민, 좀 이동성 강한 이주민. 그 다음 레퓨지 하면 난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서베이를 돌린 거예요. 보트 피플과 뭐 이미그란트와 마이그란트와 레퓨지의 연상 검색어가 뭡니까 하니까 보트 피플은 베트남이 나오고 뭐 IT가 나오고 쿠바가 나와요. 쭉 나오는데 이미그란트 보면은 일리갈 리갈 뭐 유로피안 나오는데 마이그란트 보면 마이그란트 워크 딱 나오죠. 워커스 뭐 레이버 팜 멕시칸, 이거 미국에서 조사한 거니까 일리걸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레퓨지 하면은 보통 그냥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한 이미지.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랑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 미디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유럽 미디어가 난민과 이주민을 이러한 맥락 속에서 그렇게 뒤섞어서 썼다면 우리도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캐치를 해서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접근을 해줘야 되는데 이 정의가 내려지지 않은 상태로 이 사람들도 그냥 때때로 그냥 갖다가 쓰는 거예요. 불법 이주민, 뭐 이민자, 이주민, 난민 막 섞어서 써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한국에서는 아직도 대체로 난민으로 통일해서 쓰는 경향이 있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 제기가 좀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유럽에서 아주 의도적으로 교묘하게 섞어서 쓰고 있으니까. 자기에 유리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알자지라 같은 경우는 이 당시에 2015년에 선언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는 더 이상 이주민이라는 말을 쓰지 않겠다. 마이그란트라는 말을 쓰지 않겠다. 이 사람들은 난민이다. 그래서 난민이라는 그 정의 하에서 보도가 돼야 된다. 자꾸 이 사람들한테 경제 프레임을 씌우지 말고 지금 당장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줘야 되는 거는 자기네들이 본국에서 초이스가 없었다는 거지 이 사람들이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왜 이 사람들이 초이스가 없었는지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거죠.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 난민에 대한 보도에서 미디어에서 굉장히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단지 이 말의 차이라기보다는 난민 문제의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사람들한테 왜 선택이 안 생겼냐, 없었나 이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미디어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왜 시리아나 코소보나 보코하람이나 이 다양한 데서 오게 됐는지 부터 시작을 해줬어야 된다는 거죠. 넘다가 죽은 얘기부터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 이제 또 보시면은 여기 링크가 있거든요. 찾아서 가 보시면은 이 글을 보시면 또 많이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난민의 의미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시각화예요. 이거는 미디어 환경 변화랑 연관이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시각 커뮤니케이션을 연구하기도 하고 이 의미 변화, 시각으로 인한 이 의미 변화를 많이 다루긴 하는데 난민다움을 시각화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난민다움은 불쌍해야 되는 거. 그래서 지금 이 밑에 셀카 찍는 사진 이런 게 아주 대표적인 난민답지 못한 모습이죠. 야, 너네가 지금 그거 하고 있을 때냐? 너 씨 난민 뭐야? 보트 타고 바다 건너면서 셀카봉을 들고 와? 이게 되는 거죠. 챙길 수도 있지. 그리고 그렇잖아요. 중요한 물건이니까. 그리고 성공했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기뻐서 찍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핸드폰이 얼마나 일상화됐어요 지금. 근데 우리는 그런 어떤 굉장히 일상적인 모습을 보고선 너네는 일상적이면 안 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일상성은 시각적으로 굉장히 규정돼 버렸거든요. 카페에서 먹고 공부하고 아니면은 길에서 평화롭게 걸어 다니는 게 우리의 일상성이지 난민 텐트촌에서 막 이러고 있는 거 비일상적인, 그 난민한테는 그 비일상성을 요구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일상성과 비일상성은 굉장히 시각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셜미디어 때문에. 단지 미디어뿐만 아니라 그 기존 미디어들뿐만 아니라 소셜미디어들이 계속 시각적으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우리 스스로가 그거를 유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그 의미의 규정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난민이라는 의미가 고정이 돼버려요. 예전보다도 더 고정이 되는 거예요. 100마디 하는 것보다 100문이 불여 일견인 거예요. 한번 보니까 딱 난민은 저렇게 삐쩍 마르거나 텐트촌에 있어야 돼가 되는 거예요. 셀카봉 들고 다니는 애들은 난민이 아니야. 쟤는 그리고 이 근육질 남성들은 잠재적인 테러리스트. 근육이 있으면 안 돼. 위험하죠. 근육이 있는 난민들은. 그래서 이제 소셜 미디어랑 미임 문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지금 상황들이 점점 더 사실은 악화되고 있어요. 단지 거대 미디어들의 책무성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모든 미디어 사용자들의 책임이 들어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걸 받아다가 유통시키고 있는 우리들, 거기에서 놀이 문화가 되고 점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정과 혐오가 어떤 사회적 개입 이런 것들이 놀이화돼 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캐주얼한 놀이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끝에서 싹 왔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정 이미지는 머리에 박히고 중요한 부분들은 사라져 버리는 거죠. 지금 이 상황들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계속 확산하고 있고 문제들은 사실은 굉장히 크게 골마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시각 미디어는 공간 맥락이 사라지거든요. 공간적으로 우리가 어태치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굉장히 가벼워지고 실제로 그리고 그 일에 진짜로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잘 모르게 되고 근데 시각은 너무나 객관적 사실을 전달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스스로 여전히 seeing is believing을 믿고 있으니까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영향이 안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사실은 거대 미디어들도 그렇고 소셜 미디어들도 그렇고 그 선전선동하는 거에서 가장 좋은 도구가 사진이고 동영상인 거죠. 즉 그것 역시 누군가의 시각에 의해서 프레임이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사람들은 그거를 객관적 진실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팩트라고 생각을 하죠. 팩트는 근육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육이 있으면 싸움을 잘할 거고 싸움을 잘하면 얘네가 욱하면 이상한 짓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수업을 할 때 제 학교에서 첫 번째 날 쓰는 이미지예요. 제 학생들한테 항상 미안하다 그러고 이런 이미지 써가지고 미안한데 이 두 이미지가 비주얼 커뮤니케이션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아까 봤던 그 아일란 크루디의 사진이고 확대된 사진이고 두 번째 사진은 그림인데 저 사파를 찍은 사진인데 샤를리 앱도에서 이 아일란 크루디 사건을 패러디한 어떤 만평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얘기를 해요. 이 샤를리 앱도 이 만평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고. 어떤 느낌이 드세요? 죄송한데 그 뭐라고 적혀 있는 건가요? 이주민을 환영합니다. 그렇게 왔는데 하지만 그 다음에 여기는 프로모션으로 칠드런 세트 해피밀 칠드런 세트 하면 토이랑 같이 이제 이렇게 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프로모션. 그러니까 이건 맥도날드 광고고 이거는 그렇게 넘어왔는데 결국은 죽었다는 얘기고 결국은에서 끝난 거고 위에는 이주민들을 환영합니다 라는 플랜카드인 거죠 일종의. 아마 그때 아직 잘 기억을 안 나실 거예요. 이 샤를랩도 이 이미지도 굉장히 완전히 센세이션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소셜미디어를 완전히 달궜던 11월 달쯤. 이게 이 사건이 아일란 크루디가 8월 말쯤 이 사건이 터졌고 이 만평이 11월에 실렸어요. 썩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죠. 일단은 아이가 죽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첫 번째로 반응하는 게 아이가 죽었는데 해피밀 이 광대가 이러고 있는 게 일단은 너무 강해서 그 의미를 막 곱씹어 보기 전에 일단 야 저건 좀 심했는데? 근데 이걸 사실 맥락을 또 치고 들어가다 보면 이 해 1월 달에 샤를리 앱도가 테러를 당했었거든요. 총기 난사를 당해가지고 여럿이 죽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샤를리 앱도가 그러면은 억하심정에 이런 거를 만든 거야? 라는 생각까지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맥도날드가 갖고 있는 이미지 있잖아요. 우리가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잖아요. 좋아하면서도 마치 이제 아주 탐욕스러운 자본과 음식도 그지 같고 이제 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그랬는데 걔가 조롱을 하고 있어. 죽은 애를. 우리 정서에서는 못 받아들이는 거죠. 사람들 정서에서 어떻게 애를 조롱해? 죽은 애를. 이렇게 되는 건데 샤를리 앱도가 뭐라 그랬냐면은 그런 뜻이 아니다. 이거는 그렇게 해서 목숨을 걸고 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너네들을 기다리고 있는 세계는 고작해야 이 탐욕스러운 자본주의의 세계일 뿐이야 라고 서방 세계를 비판하는 만평이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미 때는 늦었어. 문제는 그렇죠? 사람들은 이미지를 받았고 이미지를 한번 빡 박히면 끝나거든요.
게다가 샤를리 heb도는 원래 페이퍼 매거진인데 2015년의 세계는 페이퍼를 더 이상 사람들은 사진 찍어가지고 소셜미디어에 뿌린 거예요. 전 세계에다. 불어를 못 읽는 사람, 읽는 사람 상관없이 다 보고 보자마자 맥도날드랑 이 죽은 아이의 일러스트를 보고선 팍 돈 거죠. 그냥 샤를리 heb도 너네 미쳤냐. 근데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시각 커뮤니케이션 연구하는 데 있어서 너무 왜 시각이 중요하고 왜 조심해야 되고 왜 꼼꼼하게 분석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얘기하는데 제가 사용하는 이미지예요. 샤를리 heb도가 얼마나 큰 오류를 범했는지 맥락을 지네 스스로 잘못 읽었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디지털 미디어라는 지금 환경적인 맥락을 전혀 생각을 못했던 거고 맥도날드라는 것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기본적인 어떤 감수성에 대한 것도 이해를 못했고 등등등. 근데 이게 2015년에 너무 상징적으로 이 서방 세계와 이 난민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도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갖고 있었던 이 서구 세계가 갖고 있는 무지 어떤 아니면은 이그노런트한 거, 무관심. 그래서 자기네들은 동정하고 시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여전히 이렇게 다루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공격적인 의미를 주는지도 모르고 자기는 나름대로 굉장히 뛰어난 생각으로 우리는 이 프랑스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은 전혀 웃기고 있네. 너네 올 초에 당한 것 때문에 복수한 거지? 이렇게 나온 거죠, 사람들. 자, 이제 마무리로 최근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제가 이제 인물 박사님께 마지막 슬라이드 안 주고선 저번 주에 드렸다가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오늘 채워가지고 넣었는데 2022년에 이제 새로운 난민을 봤죠, 우리가. 근데 이 새로운 난민이 정말 새로운 난민인 거예요. 유럽에서 지금껏 없었던 종류의 난민, 백인 난민, 그리고 기독교 배경에 있는 난민, 그러니까 유럽 난민. 그러니까 그 전에는 유럽 난민이라 그래도 코소보나 알바니아나 이쪽에 오던 무슬림 난민이었는데 기독교 유럽 난민이 온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고 우크라이나에서 대량 난민이 들어왔고 근데 정말 이전과는 너무 다르게 명료하게 난민 규정을 하더라고요. 철저하게 난민. 여긴 절대 마이그란트라는 말을 안 써요. 유럽 미디어. 난민. 우크라이니안 레퓨지라고 정확하게 워딩을 해가지고 계속 보도를 하죠. 그래서 각국의 적극적인 수용 정책과 어떤 미디어의 질이나 전황 등 난민 이동 맥락을 아주 정확하게 정말 난민이 왜 유출됐으며 왜 이동하기 시작했으며 그래서 어디로 정착하는지 통과지에 있는 뭐 폴란드나 헝가리나 뭐 체코나 이런 나라들이 어떤 고통을 입고 있고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 너무너무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 정말 새로운 난민의 세계를 경험을 해서 제가 이제 경험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사실 당황스러웠어요.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사람이 사람인지라 그동안 봐왔던 게 있어서 좀 기분도 안 좋았어요. 그동안 니네가 어떻게 했는데 너네가 이럴 수 있어? 라는 얘기가 첫 번째로 나오더라고요.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내가 너네가 한 짓을 아는데 그동안 너네가 어쩌면 이번에는 그렇게 다를 수가 있니? 그래 도와줘야 되는 건 맞는데 좀 심하다. 그러고 난민다움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우크라이나 난민을 보면서 저도 저 스스로한테 반성한 것도 있어요.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초반에 나온 사람들은 대부분 부유한 난민들이었어. 차가 다 저보다 좋았어. 우크라이나 번호판 달린 차들이 막 고속도로에 오고 저희 집 바로 옆이 센터였거든요. 난민 센터였는데 그 앞에 가니까 다 막 BMW 벤츠만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나보다 다 부자잖아요. 저도 막 돈 내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그러면서 저도 반성을 하게 된 게 그렇지 난민 있고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라 선택이 없었기 때문에 나온 사람들이었지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유럽 미디어들이나 정치인들이 이번 경우에 있어서는 굉장히 잘 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도 안 하고 그러면서 난민다움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난민의
근데 여전히 난민의 경제적 효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전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온 사람들이 고학력자의 특히 IT, 엔지니어 이 사람들도 외국어도 잘하고 이 부분들이 계속 강조돼요. 그래서 뭐 체코 같은 경우는 체코랑 또 우크라이나가 크게 다르지 않다 보니까 저희 학교만 해도 한 40명 넘게 연구자들을 채용하고 뭐 그리고 이제 IT 스타트업들을 이런 데서 하고 심지어 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보조교사로 채용을 해서 이 사람들은 쓰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난민의 경제적 효용을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체코 같은 얘기를 체코 얘기를 잠깐 하자 보면은 기층에선 불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불만이 있었냐면은 실제로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임금 인상률이 둔화가 됐어요. 임금 인상률이 둔화가 되고 프라하 전체 인구의 10%가 늘었거든요. 2개월 사이에. 그래 버리니까 이제 렌트비, 아파트 월세가 급격히 상승을 정말 말도 못하게 상승을 했어요. 사실 사람들은 지금 직격탄을 받았죠. 근데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정치 상황 때문에 국제 정세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보도는 또 억눌려져 있어요. 어떻게 보면 반대겠죠. 난민에 의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실제 기층의 상황들은 잘 보도가 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저는 시한폭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엔 언젠가 폭탄 터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빨리빨리 커버를 해줘야 되거든요. 정치인들이든 미디어든. 근데 안 해주는 거죠. 또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들이 여전히 좀 그러니까 하나가 잘 해결이 되면 하나가 또 여전히 문제가 또 생기고 있는 상황들을 이번에도 좀 볼 수 있었고 어쨌든 그런 어떤 이런 변화된 어떤 유럽 미디어의 어떤 상황들을 보면서 한국 미디어가 좀 배웠던 것들이 있을까 좀 궁금한 측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참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마 한국 언론사들이나 뭐 언론학자들도 정확하게 아직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언론이든 언론학자들이든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해보고 토론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 유럽 미디어가 변하는 부분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 부분을 좀 앞으로 좀 심도 깊게 논의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일단 저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제가 진행을 그냥 하면 되나요? 아니면? 네, 질문 있으면 자유롭게 교수님께 질문이 있는데 네. 교수님께서 언급하신 옹이라는 학자를 저도 책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옹이 이런 언급을 하잖아요. 세계적으로 시민권이 분해되는 경향은 결국 세계화를 맞아 어쩔 수 없는 추세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그 부분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요. 근데 이제 교수님께서 하신 강의에서 이제 반추나 타자라는 단어를 통해서 베나디고 교수님, 하버드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베나디고 교수님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이제 교수님께서 04년도 정도에 타자의 권리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서 칸트, 아인슈타인, 루스 등등을 언급을 하시는데 그에 대해서 교수님 결국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이유에 철학적인 이야기들이 정책 이관자들을 설득하기에 약간 부족함이 있다고의 언급을 하셨던 걸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좀 예전에 해석하기가 가능하긴 한데 근데 이제 교수님께서 난민다움을 강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 견해를 보여줬는데요. 난민다움을 강요하지 않으면은 그냥 일반 시민들에게 우리가 난민을 꼭 도와야 한다는 데에 대한 정당화가 어떻게 하면 그게 그냥 받아들여질 수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난민을 꼭 받아들여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할까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들거든요. 네. 교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강의나 연구는 사실은 이상주의적인 관점에서 하는 경향들이 강하죠.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저도 마찬가지로 이상적으로 봤을 때는 공론장이 제대로 작동을 해서 이 원인과 결과를
끊임없이 토론을 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 궁극적으로 라는 얘기를 하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장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런 데 있어서는 난민다운 이 부분에 대한 강조는 여전히 필요한 것들도 사실이에요. 사실 저도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 부분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지적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난민다움만 강조가 돼버리면은 실제로 그것이 갖고 있는 원인에 대한 우리가 원인까지 도달하지 못한 상태가 되다 보니까 우리는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소위 이 어떤 공론장의 오피니언들을 끌고 가는 사람들은 지적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어떤 원칙적인 어떤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고 아까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뭐 질문하셨을 때 얘기했다시피 사실은 이게 정책까지 가는 거잖아요. 정책까지 가는 것까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무슨 어카운터빌리티라든가 그 책무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연 정책자까지 도달하는가 그리고 이런 것들은 참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근데 이제 저 항상 이런 질문을 받으면 참 어렵고 곤란하긴 한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노이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노이즈를 내야지만 논의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현실 정치에서 특히 국제 정세에서 그리고 계속적인 갈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애와옹이 이제 그 플렉서블 시리즈십 얘기할 때도 결국에는 계급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는 사실은 그거는 우리가 뭐 한두 명이 무슨 정책을 바꾼다고 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혁명이 아닌 한 굉장히 불가능한 측면들이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저의 동기는 그거예요. 노이즈를 만들자. 제 개인적 동기는. 네. 계속 시끄럽게 하자. 시끄럽게 하지 않으면 그것조차도 논의가 안 된다. 근데 논의가 돼야지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유럽에서 체코에서 강의를 할 때 제가 약간 좀 도발적인 강의를 해요. 어떤 강의를 하냐면은 레이시즘 이제 특히 이제 인종차별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인종차별 문제를 우리가 같이 대동단결해서 잘 살자, 호혜평등하게 잘 살자, 다문화 공존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잘 살자 분명히 좋지만 우리는 약간 갈등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 우리 실제로 우리 싫어해. 나는 사실은 인종차별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더 효율적인 사람은 싫어한다고 드러내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제가 강의 시간에 얘기를 해보면 애들이 뭐? 그럼 인종차별을 얘기해도 된다는 거야? 뭐 이제 애들이 얘기를 하는 그게 아니라 그래야지 노이즈가 생겨야지 사람들이 논의를 하니까. 근데 제가 겪었던 미국 사회와 제가 겪었던 유럽 사회 이렇게 보면서 항상 느꼈던 게 뭐냐면은 덮으면 덮는 사회들이 더 갈등이 심해요. 궁극적으로 봤을 때. 차라리 드러내는 약간 좀 거칠게 드러내는 사회들은 오히려 논의가 벌어지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는데 그거를 자꾸 덮어놓다 보니까 특히 이제 미국 사회 같은 경우 이제 덮어놓다 보니까 실제로 없는 것처럼 마치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라 그러죠? 생명이라고 그러죠. 미국에서는 그거 얘기를 할 때 생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너네들 다 똑같은 색으로 보여 이러면서 인종차별 아니야 난 이렇게 하지만 결국에는 자기들은 백인들 중산층들끼리 딱 이제 교회에 가서 따로 살면서 야 시내 나가지만 시내 나가면 위험해. 블랙들 있고 뭐 히스패닉 있고 뭐 아시안들 있으니까 위험해. 이렇게 하면서 속마음은 그렇게 살면서 겉으로는 자기는 컬러 블라인드라고 그러면서 그러고 살아가는 모습들 사실은 전 그게 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갈등을 드러내는 작업들 그래서 난민다움으로써 난민을 도와줘야 되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과연 이 난민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 실제로 그래서 실제로 지금 우크라이나 난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들어왔는데 당연히 도와줘. 우리는 러시아를 싫어하니까 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도와주고 있지만 거기서도 지금 현재 기층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도 드러내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거 지금 안 드러내면 나중에 더 큰 폭탄이 되니까. 그랬을 때 사람들이 어느 순간 야 얘네 우리한테 도움 안 되는데 이래버리면 정말 그때부터 골치 아파지는. 근데 사실 그게 계속 반복되어 왔던 거죠. 인류 역사에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블랙이나 뭐 아시안 갖고선 갈등 엄청 터졌잖아요. 결국에는 지금 터졌다고 보거든요. 트럼프라는 사람이 등장하니까 터지는 거예요. 이거를
빡 터트린 거죠. 폭탄을 그야말로. 그동안 이렇게 쌓여져 있던 거. 그때 터트렸으면 이렇게까지 안 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 역할도 약간 노이즈 발생. 문제가 있어. 여기 계속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가 있는 걸 좀 봐봐. 언론도 좀 그럴 필요가 좀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네. 마커스 놀랜드라는 사람이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강연을 하면서 네. 이제 바이든은 조만간 양원이 되었건 하원이 되었건 둘 중 한쪽은 반대되는 진영의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보낼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결국에 그러면 또다시 트럼프가 나왔나 이렇게 떠오르는 상황이 연출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난민에 대한 국제사회적 시각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 거라고? 저는 지금까지 패턴으로 봤을 때는 무조건 이건 나빠질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전쟁 초기고 러시아에 대한 분노가 워낙에 이렇게 올라가 있다 보니까 지금 대동단결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피로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부분은 화살은 결국엔 남들한테 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일종의 패턴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스피커들의 역할이 중요한 건데, 그분들도 패턴화 돼 있으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저는 비관적. 안타깝게 이렇게 말하고 다니면서도 엄청 패시미스트예요. 죄송해요. 참 그럴 때마다 참 안타까운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우리의 경험에서는 해결책이 없어요. 사실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변해야 된다. 네. 성찰이 필요한 거죠. 정말 이 부분. 성찰과 정말 공론장에서의 노력이 필요한 건데 힘들죠. 당장에 이제 밀가루 막 이런 문제 터지기 시작하면 아마 지금 유럽 인플레도 너무너무 지금 심각해져가고 있고, 그러다 보면은 화살은 당연히 그리고 이제 어이없이 또 불똥이 또 기존에 있었던 이슬람 쪽 난민들한테 터지겠죠. 거기가 더 약한 고리니까. 항상 약한 고리들이 터지게 돼 있으니까. 네, 이 부분은 그래서 제가 이제 유럽에 있으면 특히 또 있는 집단이 하나가 집시예요. 로마. 항상 거기가 터지죠. 어떻게 보면 저는 그래서 이게 마치 무슨 극한 편을 보는 거, 정해져 있는 순서대로 거기엔 항상 집시가 들어요. 예전에 밑에 있는 유럽이라는 사회에 대한 꼭 그 화면을 이렇게 떠난 건 아닌데 한계가 너무 많구나 여기에. 모순도 너무 많구나라는 걸 좀 느껴서. 네네. 저는 너무 많이 하는 거 감사해요.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아까 강연을 진행하시면서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이미지라는 부분을 언급해 주셨는데요.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그 난민을 우리나라가 많이 포용적으로 수용한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국제사회에서 이미지에 그렇게 대단한 영향을 줄까요? 그거를 좀 복잡하게 얘기하면 국제사회의 그 여론을 이끄는 지형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대 정치에서 굉장히 가장 첨예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왜 PC 이런 얘기 많이 하죠. PC. 네. PC가 요새 막 큰 문제 아니면 정치학권 이런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고, 사실은 지금 국제 여론을 끌고 나가는 가장 주된 집단은 기본적으로 서구 리버럴들이에요. 그죠? 미국, 유럽의 리버럴. 이 사람들 눈에 좋아 보이는 건 좋은 거예요. 일단 여기에 대한 모든 가치, 그러니까 이제 복잡한 거는 다 차치하고 일단 거기만 봤을 때 한국이 예를 들어서 LGBT, 아니면 난민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혐오하는 국가다? 이건 굉장히 나쁘죠. 국제 여론의 지형에서. 네. 그렇게 봤을 때. 근데 이제 이 부분을 깊이 들어가 버리면 이제 굉장히 난맥상들이 나와요. 왜냐하면 그들의 위선, 또 서유럽과 미국 리버럴들이 갖고 있는 위선적인 포지션들,
그리고 그것들이 만들어낸 그 PC,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PC가 만들어낸 지금 굉장히 큰 많은 백래시들 문제들 있잖아요. 트럼프나 뭐 브렉시트나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등장하고 있는 문제점이 여기까지 가면 이제 또 다른 얘기가 되는데, 일단 어쨌든 간에 여전히 세계 여론을 가장 주도하고 있는 거는 상징적으로 얘기하면 뉴욕타임스랑 BBC예요. 뉴욕타임스랑 BBC가 갖고 있는 포지셔닝이 무엇인가? 그거는 리버럴이죠. 기본적으로. 근데 한국이 난민 혐오 국가다? 이거는 일단은 낙인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각도로 좀 고려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되게 복잡한 문제긴 해요, 사실. 여전히 미국과 영국 헤게모니 플러스 리버럴 헤게모니, 배운 사람 헤게모니, 이 부분들이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제가 유럽에 있으면서 제일 난감했던 기억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제 수업은 영국에서부터 러시아 애들까지 들어와요. 정말 한 수업에 거의 한 16개국에서 20개국 정도 애들이 들어오는데,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친구 우크라이나에서 온 친구인가 약간의 동성애 혐오 발언 비슷한 걸 했어요. 혐오 발언까지는 아니었고 자기는 좀 별로야 약간 이런 식의 발언을 했는데, 수업 시간에 네덜란드에서 온 교환학생 하나가 정말 뚜껑이 팍 열리더니 너네 이 미개한 것들 이런 수준의 발언을 한 거예요 또. 그러니까 여기에선 또 이게 뒤집어지는 거야. 그러면 너는 그런 얘기를 하면 또 그게 혐오 발언이야 라고 되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그 밸런스를 맞추는데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 이제 막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이쪽에서 온 애들은 그때는 또 대동단결했었는데 너네 이 네덜란드 이쪽 애들은 너네 너무 많이 나왔어. 이제 근데 너네는 결국에는 근데 너네 우리 혐오하잖아. 우리 못 배웠다고 혐오하잖아. 그거랑 뭐가 달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니까. 근데 그게 이제 일종의 서구의 위선이,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복잡한 선들이 돌아가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정치경제학적인 문제다. 단순히 정치경제학적인 문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서유럽과 동유럽, 서유럽과 남유럽 이것들을 가르는 많은 균열의 선들도 사실은 도덕적인 것, 문화적인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경제적인 흐름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유한 나라들이 갖고 있었던, 먼저 배웠던, 먼저 경험했던 것들, 그죠? 그러니까 네덜란드나 독일이나 영국은 먼저 경험할 수 있었던 거죠, 사실은. 그 부유함 덕분에. 이 동유럽이나 남유럽 국가들은 사실 그걸 나중에 겪고 있는 거고, 물론 종교적인 이유도 있지만, 보면서 한국도 마찬가지죠. 지금 나중에 겪고 있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먼저 겪었다는 이유로 너네들은 아직 미개해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것도 또 혐오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들도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회가 유럽 사회인 것 같아요. 그게 또 한국 사회에서 요새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한국이 그런 위치에 왔다는 거죠, 이제. 네. 그렇다면 이제 한국도 제가 항상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이 지금 여전히 개발도상국이라는 포지셔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도 그렇고, 특히 미디어나 정치인들. 맨날 그렇게 선진국이라고 떠벌리고 막 국뽕에 취해 있으면서도 또 반면으로는 야, 우리는 아직 약한데, 우리는 아직 좀 영향력이 미미한데?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은 이미 너무 중요한 나라가 됐거든요. 그렇다면은 그거에 걸맞는 토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책임감도 있어야 돼요. 발언에 대한 책임감이 정말 중요한데, 발언에 대한 책임감이 아직 선진국 수준으로 안 올라온 것 같아요. 그냥 아무 말이나 해버리는 정치인들도 그렇고. 하지만 트럼프.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제 좀 다른 케이스고. 그래서 한국 사회, 한국 미디어든 한국 정치인이든 한국 시민들이든 이제는 좀 그냥 맨날 10대 강국 얘기 입으로만 하지 말고 그만큼의 책임감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우리의 발언도 꽤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다라는 좀 인식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좋은 미디어의 기사들은 저희가 어떻게 해서 찾을 수 있어요? 그거는 최영길 교수님께서 질문을 못 들었어요. 이제 좋은 미디어나 좋은 기사를 그럼 저희가 어떻게 해서 찾을 수 있을지가 저는 궁금하거든요.
너무 좋은 기사.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계속 이제 요새 미디어에서 나오는 기사들이 뭐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그쵸. 계속 해주셨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리터러시 교육을 그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막 잘 받은 건 아니어서 저도 어떤 기사를 찾아 읽어야 될지에 대해서 궁금할 때가 굉장히 많은데 교수님들께서 보시기에 그러면 저희는 어떤 기사를 찾아보면 될까요? 좋은 매체를 나오는 기사들이 일단 좋을 것 같고 매체에 대한 약간 현실, 그러니까 약간 좀 세심한 선별도 필요하다는 생각인데 이슈마다 좋은 기사가 어떤 건지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강의를 듣고 나서 느낀 건데 난민과 이주민이 어떠한 보도나 이런 경향들이 있는지를 알아야지 될 것 같고요. 그죠? 노동 기사도 좋은 노동 기사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노동 문제에 대한 보도는 어떤 경향을 갖고 있는지도 알면 또 노동 관련된 또 좋은 기사가 있을 것 같고 빈곤에 관련된 어떤 보도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이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보도 경향들을 아는 게 먼저 좋은 기사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일단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언론사 아니면 특정 기사가 뭐 좋다 나쁘다보다는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일단 또 어느 정도 그런 흐름들을 이해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사실은 그거를 언론이 제공해주면 제일 좋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제공해주는 기사들을 좀 찾아볼 필요도 있고 근데 요새 보면은 가끔 되게 좋은 기사들 많아요. 전체적인 이 흐름과 이번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정말로 심층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분석한 기사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실은 물론 이제 미디어 뉴스를 프로덕션하는 쪽도 중요하지만 컨섬션하는 쪽에서도 좀 잘 봐야겠죠. 꼼꼼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단순히 여러분들의 문해력과 미디어 리터러시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기존에 갖고 있었던 이것보다는 앞으로도 또 계속 노력해야 되고 지금 이렇게 교육도 많이 필요한 것 같고 지금 그런 학생들 중에 여성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여성과 관련된 기사는 어떤 기사가 좋은지 남성들과 다른 시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건 이제 여성 문제를 바라볼 시각이 만들어내는 차이인 것 같아요. 이제 그걸 좀 생각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정말로 사실은 왕도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많은 토론이 필요하고 많은 교육이 필요하고 사실 어떤 한 사람이 그걸 다 필터링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팩트 체크로 혼자 다 계속 팩트 체크하고 있을 수도 없고 근데 뭐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요새 애들은 잘 안 읽어 사실 이거는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더 읽는다고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은 좀 다 같이 머리를 좀 맞대고 우리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네. 저 아까 마지막쯤에 있었던 샤를리 앱도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아까 설명해 주시기로는 이주민이랑 난민의 그 두 단어를 유럽 사회에서 특히 미디어나 정치계에서 본인들의 이해관계에 맞춰서 혼용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 기사에서는 정말 이주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사건 잘 몰라요. 제가 이제 저도 그게 항상 궁금한데 그러니까 샤를레토가 마이그란트를 과연 의도적으로 썼을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의도적인 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쓴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이 만평 자체가 사실은 약간 생각이 짧았거든요. 전반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이 잡지가 그렇게 우스운 잡지가 아니에요. 굉장히 지식인들 중심의 잡지고 프랑스에서는 영향력도 엄청 크고 좌파에 가깝고 굉장히 중요한 프랑스 사회에서는 중요한 파리스 매치라는 잡지하고 이 샤를리 heb도가 되게 중요한 잡지거든요. 근데 얘네가 이거를 의도적으로 했으면은 훨씬 더 잘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약간의 실수들이 계속 들어가는 게 아닌가. 되게 마이그란트라는 말도 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다가 보니까 썼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샤를리 앱도가 짧게 기획하고 어쨌든 그 사람들이 나중에 해명하기로는 결국에 이 이주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넘어왔지만 넘어온 사람들의 결과는 이렇게 참혹할 거야 라는 식의 해석을 했잖아요. 참혹할 거야가 아니라 니네가 도달해봤자 맥도날드의 세계다. 네. 탐욕스러운 자본주의의 세계다. 그거죠. 네. 그러니까 죽을 거라가 아니라 살았었더라도 결국엔 저기라. 되게 위험한, 되게 선이 막 아슬아슬해요 지금 말이. 그렇잖아요. 말 한 번 잘못하면 정말 너네 그래서 그래봤자 죽어 이거 얘기해야 되거든요. 제가 못 쳤나 봐요. 내가.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많은 오해를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지금 계속 설명을 하면서도, 저도 학교에서 설명하면서도 그 와중에서 계속 잘못 이해하는 친구들도 많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지는 그렇게 만들면은 게다가 만평잡지인데 완전 실패자이고. 감사합니다. 저 질문. 네. 사실 마지막으로 하고. 이 프로그램 전반적으로 계속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어서 든 생각인데 매번 이렇게 영미권 그런 언론들의 받아쓰기가 심한 한국 그 뉴스에서, 그리고 되게 서구적인 시각이 강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듣고 있는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은 한국어 다음으로 잘 아는 언어가 영어이고, 제가 이렇게 어떤 아주 짧은 보고서를 쓰거나 할 때도 결국 찾아보게 되는 거는 영어로 검색을 해서 하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어떤 최선인데, 이제 아마 기자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계속 이렇게 틀에 갇히게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약간 이런 이렇게 영미권 뉴스에 받아쓰기 심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도 저도 약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당사자성이 별로 없는 그런 기사들을 많이 접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한계를 이렇게 한계를 깰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우리가 더 잘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그것도 되게 한계가 너무 분명한 거라, 이게 무슨 단지 걔네들이 우리보다 잘 살아서가 아니라 사실은 켜켜이 쌓인 영어 헤게모니잖아요. 이 세계에. 사실은 그게 언론뿐만 아니라 뭐 학계는 더하고요. 네, 정말 어마어마한 헤게모니죠. 그러니까 뭐 보고서 쓸 때 진짜 찾아봐도 대부분 영어 논문, 우리 교수님들도 영어 쓰기 싫어도 영어로 논문을 내셔야 되고 막 그 지금 상황들이 결국에는 영어 헤게모니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참 하기도 참 힘들고, 사실은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들이 계속 답습해왔던 부분들에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미안할 수밖에 없는 문제고, 그쵸. 사실은 점점 더 세지고, 사실 또 게다가 심지어 뭐 국문과도 영어 시험을 보고 졸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세상이다 보니, 근데 그렇지만 언론사라면 돈도 좀 들여서, 이번에 보니까 나토 G7에서인가요? G7에서 뭐 선언문 마지막에 보고서 회견문 나왔는데 어떤 기자분이 그걸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사히 신문 다음날 아침에 전체를 다 번역해가지고 올렸대요. 일본어로. 한국은 요약한 것도 제대로 없었던 거예요. 기사들이. 사실 저는 한국 언론의 문제, 뭐 인력 문제, 돈 문제도 있겠지만 자세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면 붙어볼 만한. 그러니까 심지어는 영어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네, 영어도. 그런 부분은 미디어 전반적인 문제다 보니까 노력을 좀 해줘야죠. 우리가 영어로 된 자료를 갖고 보고서를 쓸 수밖에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네.
보거나 메일을 부탁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열정적으로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10분 많이